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인공지능을 처음 공부한 게 1990년이에요. 1990년에 내가 한국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미국에 갔는데 나는 사회심리학을 전공하러 갔어요. 사회심리학을 전공하러 갔는데 카네기 멜론이라는 학교를 갔는데 다 인공지능을 하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수업 시간에 다 인공지능만 해요. 심리학과인데 다 인공지능만 해요.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나는 심리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왜 인공지능을 할까 막 되게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인공지능의 소위 말하는 제1황금기예요. 그 여러분들도 뭐 책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의 뭐 1황금기가 있었고 뭐 그게 완전히 암흑 인공지능의 겨울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이제 이세돌 알파고 한 게 그게 2황금기거든요. 1황금기가 언제냐면 1980년대 중반이에요. 근데 1980년대 중반인데 그때가 왜 우리가 1황금기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거는 기록에 보면 1956년도거든요. 1956년도에 인공지능이란 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자들이 만들어 보자 그런데 뭐가 인공지능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Artificially Intelligence를 만들자. 근데 사실은 지금의 정의를 보더라도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인텔리전스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뭐 우리는 뭐 인텔리전스가 똑똑한 게 인텔리전스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의 인텔리전스 그러면 개는 냄새를 맡아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뭐 어떤 걸 마약을 건져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개가 인텔리전스가 우리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인텔리전스의 디멘전이 무지 많은 거고 우리는 하여튼 그 사람의 인텔리전스를 갖다 놓고 이제 아티피셜리 만들겠다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공지능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강인공지능, 그러니까 스트롱 AI, weak AI 이런 얘기 들어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결심을 해서 느낌을 가지면 그게 뭐 어디서 왔다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어떻게 인간이 그걸 아직도 모를 수 있냐 몰라요. 그래서 강인공지능은 마인드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 마인드를 만드는 게 강인공지능에서는 내가 그 계산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뇌가 마인드라는 거예요. 뇌가 마인드. 여기서 계산하는 모든 능력이 만들어지면 그게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게 강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계산하는 걸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하고 파워를 캐퍼시티를 넓히면 인간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생각한 사람들은 마인드는 다른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우리가 뇌를 없애더라도 어딘가에 뇌를 생각하게 하는 건 그러면 뭐냐? 어떤 마인드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보면 우리 옛날에도 뭐 이기 이원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연결되는 거야. 기라는 거랑 하여튼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근데 하여튼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만든다 그럴 때 뭘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뭘 만들지 모르고 그냥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인공지능이 된 건가 아닌가 막 이러다가 그냥 토이 프로블럼 갖고 장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대 처음으로 성공한 인공지능이 나와요. 성공한 인공지능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팔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와요. 커머셜리 팔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와요.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영어로 expert system. expert system이라는 게 80년대 중반에 나온 거야. expert system이란 거는 뭐냐면 인간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에다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인간의 전문가처럼 행동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인간의 전문가예요. 그러면 판사가 인간의 전문가. 그 사람의 지식을 컴퓨터에 어떻게 넣겠어요? 매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때 내가 되게 많이 공부한 게 think aloud라는 프로토콜이에요. think aloud라는 게 시끄럽다는 얘기잖아. loud가 시끄러운 거잖아. aloud가 크게 하는 거잖아. think aloud. 생각하는 거를 크게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프로토콜로 받아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게 인공지능 학자들이 하는 일이야. 그걸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 지금 제가 저병이라고 지금 진단하셨죠. 우리는 못하죠. 의사는 할 수 있죠. 왜 저병이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얘가 지금 고열이고 일단은 고열이면 그 병이에요? 아니 고열이고 다른 것도 있지.
근데 참 고열이 몇 도예요? 고열이 그게 또 나이 따라 달라요. 애들일 때는 고열이 몇 도고 좀 어른이 되면 고열이 몇 도고 계속 나는 질문을 하는 거야.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 속에 정말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보통은 이걸 다 녹음을 해요. 다 녹음을 해가지고 think aloud라는 기법을 써서 프로토콜을 적어낸 다음에 그걸 내가 인공지능 학자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if then else로 풀어내요. if then else, if then else, if then else. 그래서 chain of if then else. 얘는 나이가 몇 살이고 현재 체온이 몇 도니까 이걸 고열이라고 친다. 그럼 얘는 고열인데 빨간 점이 여기에 반경 10cm 안에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얘는 빨간 점이 나서 무슨 테스트를 했더니 거기에서 수치가 뭐가 몇 위에 올라가서 나는 얘를 독감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걸 if then else로 다 표시를 하는 거야. 이게 expert 시스템이야.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시픽 도메인에서만 워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너럴 날리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뭐 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스페시픽 도메인에서 뭐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그 지식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전문가는 되게 비싼데 그 전문가의 지식을 내가 컴퓨터에 담아 가지고 그 전문가 없이도 얘를 복사해 가지고 여러 군데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드디어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이게 드디어 우리가 말하던 인공지능이다 막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 몇 개는 팔리기도 했어요. 그게 내가 그 한복판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주축의 학교가 카네기 멜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는 컴퓨터 사이언스과 뿐만이 아니고 심리학과, 행정학과까지 다 인공지능을 한. 그러니까 내가 과목을 여러 개를 듣는데 다 인공지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뭐냐면 아까 누가 그거 맡고 있다 그러나 NLP 쪽이에요.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인간의 말을 해석하는 거. 그게 NLP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인데 NLP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컴퓨터를 사람처럼 이해하게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NLP 문제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NLP를 어떻게 도전하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엑스퍼트 시스템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엑스퍼트 시스템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룰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냐. 룰 베이스. if then else라는 룰이 체인 오브 룰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언어를 습득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똑같이 컴퓨터에다가 룰을 집어넣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거를 공부한 대부분의 애들이 뭐냐면 언어학 하는 애들이야. 링귀스틱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가지고 그때 굉장히 카네기 멜론에서 잘 나가는 분야가 뭐냐면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이라는 분야야.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링귀스틱 하는 애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가지고 왜냐면 걔네들이 언어의 룰을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NLP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내가 그 과목도 하나 들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울대 언어학과 다니던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걔가 거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프로젝트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걔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는 외국어 공부,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 완벽하게 컴퓨터가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 10년 해보고 완전히 포기해요. 완전히 안 돼요. 완전히 실패를 해버려요. 그 프로젝트에서. 왜냐면 인간의 언어가 룰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룰로 집어넣다 보면 너무 예외적인 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걸 다 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룰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그 룰을 다 집어넣더라도 그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떡하냐? 그 프로젝트에 실패를 하고 손을 들어버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룰 갖고 어떤 거를 설명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룰을 갖고 개와 고양이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만약에 뭐 멍멍거립니다, 야옹거립니다 이런 얘기 말고 모습을 갖고 개와 고양이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거의 설명이 안 돼요. 다리가 4개입니다. 털이 있습니다. 뭐 별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보면 알죠. 보면 금방 개하고 고양이 구별이 되죠. 근데 이거를 룰을 설명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NLP 문제에서 실패를 하면서 그리고 룰로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되면서 룰 베이스 시스템이 이제
시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 1990년대 후반이에요.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해버려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인공지능이 새로 붐이 불었어요. 완전히 이제 막 새로운 방식이 막 들어가지고 지금의 인공지능 방식은 NLP 문제를 해결하면서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Siri 같은 거, 아이폰에서 Siri 우리가 말하면 알아듣고 하는 게 그것도 NLP거든요. 여러분 집에 혹시 인공지능 스피커 갖고 계신 분 있어요? KT나 뭐 카카오나 거기서 그거 개발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무슨 짓을 해요? 시나리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시오.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시오.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쳐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빨리 출시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달라진 거예요. 아까 내가 엑스퍼트 시스템 얘기를 했잖아요. 엑스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역적인 구조예요. 룰이잖아요. 연역적이라는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룰의 체인 오브 룰에 의해서 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방식은 귀납식이에요. 귀납식. 귀납식이란 뭐냐면 데이터를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막 넣어줘가지고 그 데이터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번역 문제예요. 번역 문제.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무슨 영어 번역기 이런 거 돌린 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어릴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번역기가 많았거든요. 되게 신기해가지고 돌리면 이건 뭐 말이야 뭐 된장이야 뭐 완전히 전혀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야. 그게 최근까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좋아진 거야.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갑자기 왜 좋아졌겠어요? 데이터 드리븐으로 바꾼 거야. 옛날에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I love you를 번역하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부사구 부사절을 찾아요. 먼저. 그 다음에 그거를 쳐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게 아까 내가 말한 룰 베이스예요.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실패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말하고 영어를 하면 지금까지 미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했는 공문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예요. 그 공문은 어떻게 되냐? 한쪽은 영어로 돼 있고 한쪽은 영어로 돼 있고 한국말로 돼 있겠죠. 그리고 영어 책들 번역돼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들 이런 거를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은 거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I love you 그러면 어떡하냐? 이쪽에서 I love you랑 제일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그거 번역된 걸 보여주는 거야. 데이터 드리븐이야. 내가 여기까지 설명하면 되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게 무슨 인공지능이야. 여기서 여기 찾아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데이터가 무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데이터가 정말 많아져. 그러면 거의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최근에 NLP 중에서 맨날 신문에 나오는 거 봤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약간 방식을 바꾼 거예요.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번에 나올 문장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제일 많은 걸 갖다 껴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내가 뭐라고 시작했냐면 데이터가 무지 많아졌습니다. 옛날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데이터가 무지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무지 많은 걸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그게 인공지능이야 이랬는데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지금의 우리의 인공지능은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워킹하냐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번역에서 제일 비슷한 걸 찾아서 제일 비슷한 걸 보여주는 걸 스태티스티컬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건 되게 심플한 방식이고 거기에서 이제 훨씬 더 복잡한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에 제일 소피스티케이트하다 그럴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요. 뉴럴 네트워크 보면 일단은 사람들이 다 겁을 집어먹어요. 막 XW, WM2, M1, 막 ZW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애들이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acyclic grap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인데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얘기야. acyclic graph인데 얘를 갖다가 여기서 나오는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그레디언트를 해가지고 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뭐냐면
지금 X가 입력층 써 있죠. 내가 그랬죠. 인풋과 아웃풋이 필요하다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이에요. 입력과 아웃풋이 있는 거야. 그리고 W라는 건 뭐냐면 가중치예요. X에서 내가 가중치를 구해가지고 그럼 Z라는 건 뭐냐? 이건 히든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하여튼 나의 목적은 뭐냐면 X에서 이 가중치 W 값을 구해가지고 Z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Y가 되게 W를 구하는 게 이거의 목적이에요. 아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생각했어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내가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Y 해트 값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의 X 값에 해서 그거의 자승의 값을 최소화시키는 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W를 구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펑션이 막 구겨져 있는 거야. 무지 복잡한 펑션이 되어 있는 거야. 무지 복잡한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이 우리가 수로 표시할 수는 없어요. 리그레션은 그걸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든지 거기서 얘를 최소화시키는 W 값을 구하는 거야.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보여줄게요.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그래. 뉴럴 네트워크 처음에 가르치면 내가 지금부터 인공지능한테 루트 계산하는 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 루트 계산하는 거.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인공지능한테 교수님이 루트 계산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요? 인공지능으로 루트 계산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루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16의 루트는 4고 25의 루트는 5고 36의 루트는 6이고 다 알죠? 그러면 루트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에 자승에 대해서 나오는 게 루트 값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건 뭐냐? 룰 베이스예요. 그죠? 내가 이 루트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룰을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쳐 줘요.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그랬죠. 데이터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루트를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는데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 값이 뭐냐면 이거예요. 60.83, 82.31, 12.31, 1.29, 14, 92.54 이게 6개만 보여줬는데 이게 내가 랜덤으로 그냥 뽑은 숫자예요. 그렇게 100개를 뽑은 거예요. 숫자 100개를 뽑았어요. 그럼 얘가 뭐냐? 인풋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머신 러닝을 하려고 그러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값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답을 알아야죠. 아까 임신한 값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얘의 루트 값을 컴퓨터로 계산한 거야. 60.83의 루트 값은 7.79고 82.31의 루트 값은 9.07이야. 이런 식으로 100개 나온 거에 대해서 루트 값을 다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숫자 200개를 100개 쌍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나는 뉴럴 네트워크에다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뉴럴 네트워크에다 넣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내가 R이라든지 파이썬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거기서 내가 나이브 베이장 그러면 나이브 베이장 라이브러리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데이터셋이 이렇게 따라서 이 데이터셋을 읽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내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가지고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다 그러고 넣어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가 W를 구해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W가 나온 거야. 이 W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이렇게 계산한 거야. 내가 60.83을 처음에 넣었어요. 60.83을 넣으면 거기서 아주 심플하게 여기다가 내가 여기서 가중치를 계산한다고 쳐. 60.83 곱하기 마이너스 0.132고 60.83 곱하기 마이너스 0.2844 이렇게 그럼 값이 나오죠. 거기에 가중치. 그럼 여기 가중치 나온 걸 더해서 다시 가중치 해가지고 7.79945가 나오게 아무렇게나 W를 만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내가 82.31을 넣고 처음에 만들어진 W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계산해가지고 9.072 873이 나오는지 보면 당연히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앞에만 맞춰놨으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W를 내가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야. W를 미세하게 조절해가지고 60.83을 넣었을 때는 그래도 7.799랑 비슷하게 나오고 82.31을 넣었을 때는 그래도 9.07하게 비슷하게 나오도록 W를 살살살살 조절해서 넣는 거야. 그렇게 30번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여기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값하고 내가 원하는 값의 차이의 자승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W를 구한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리그레션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야.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리니어 알지브라를 하는 거야. 선형대수로 숫자를 선형대수로 넣은 다음에 그레디언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아까 내가 그레디언 메소드 얘기했죠. 그레디언 메소드 갖고 그 문제를 푼 거야. W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W를 내가
200개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W가 탁 나왔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냐. 머신 러닝. 머신 러닝을 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아까 내가 나이브 베이지안의 머신 러닝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까는. 왜 머신 러닝이냐면 그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내가 오케이 얘는 청년이고 저기 크레딧 스코어가 양호고 이렇게 하면 얘가 노트북을 사겠어 안 사겠어? 그럼 머신 러닝이 얘기를 해준 거야. 내가 모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머신 러닝이 된 거야. 내가 지금 목적이 뭐였냐? 컴퓨터한테 러닝을 시켜서 루트 값을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얘한테 지금 컨셉을 가르쳐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룰을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고 데이터로 답만 가르쳐 준 거야. 그죠? 데이터로만. 그럼 얘가 러닝이 된 거야. 근데 얘를 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부르냐? 사실은 이거를 만들 때 인간의 브레인을 갖다가 영감을 만들어서 만든 거야. 우리가 브레인을 갖고 있으면 여기는 사실은 이 브레인은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우리의 브레인은 컴퓨터랑 달라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5살 남자애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컴퓨터는 5살 남자애가 들어가는 메모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메모리를 끄집어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5살 남자애 그러면 내 조카 누구 생각하면 내 조카 걔가 그때 먹었던 뭐 걔네 집에서 걔네 엄마가 걔한테 했던 얘기들 모든 게 다 연결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메모리는 커넥션 자체예요. 컴퓨터처럼 메모리에 들어가 딱딱딱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커넥션 자체가 메모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메모리는 사실은 계속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읽을 때마다 메모리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브레인하고 내일의 브레인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건 딴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독서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뉴런의 커넥션 수예요. 뉴런이 뭐랑 커넥션 돼 있는가에 따라 다른 거야. 안 똑똑한 사람일수록 커넥션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몇 가지에서 거기에서만 굉장히 스트롱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야. 커넥션은 다 아시겠지만 화학적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커넥션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무슨 컨셉션한 얘기가 아니고 화학적으로 물질을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화학적 작용이에요. 10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 메모리하고 어디에 있는 뉴런이 커넥션이 되면 커넥션이 많이 될수록 거기에 화학 작용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만 되게 강해지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똑똑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책을 봐가지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전혀 안 되는 것끼리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게 똑똑해지는 거야. 왜 늙으면 고집이 많아지고 이상해지냐면 다른 머리를 하나도 안 쓰고 그것만 계속 생각해가지고 거기만 굉장히 강해져서 그런 거야. 다른 데는 다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느는 왜가 머신 러닝이야. 근데 이게 인간의 러닝하고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제 다른 점하고 같은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러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러닝을 할 때, 여러분 애들이 러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사람 조카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개와 고양이를 설명한다는데 만약에 얘가 3살이야.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 얘가 말을 배우는데 얘한테 내가 개라는 컨셉을 가르쳐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줬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조카를 앉혀놓고 개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리가 4개인데 털은 이렇게 돼 있는데 멍멍 그러는데 원래는 늑대 건데 인간이 6,000년 전에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귀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뭐냐? 룰 베이스예요. 그죠? 그 개에 대한 컨셉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그림책을 갖다 놓고 펴주고 멍멍이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아무 설명이 없어요. 얘가 왜 개라는 설명은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냥 얘는 멍멍이야. 옆에는 야옹이야. 그러면 얘가 멍멍이, 야옹이, 멍멍이를 러닝하기 시작하는 거야. 며칠 후에 내가 그림책을 다시 펼쳐주고 이게 뭐니? 그러면 얘가 멍멍이, 야옹이, 얘도 멍멍이 다 맞추는 거야. 다르게 생긴 개인데. 그런 컨셉을 머릿속에 브레인을 갖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이제 개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볼까? 삼촌 드디어 알았어. 개라는 거는 말이야 다리가 4개고 원래 늑대류였는데 인간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그죠? 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커넥션으로 그냥 패턴을 인식하고 있는 거야.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얘를 데리고 바깥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오는데 얘가 정확하게 보고 아빠 멍멍이가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혀 다른 개야.
그림책에서 보여준 거랑 전혀 다르게 생겼어.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달라. 근데 얘는 그걸 개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닝이 돼서 그런 거야. 내가 얘를 지금 러닝 시킨 거야. 나는 얘한테 100개만 보여준 거야. 100개. 그러면 얘가 러닝이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애를 가르쳤는데 얘가 러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얘가 러닝이 됐는지 볼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일 심플한 거는 인풋에다가 내가 여기 있는 숫자 말고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값을 따라가서 루트 값이 나오면 러닝이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1에서 10의 자승값을 넣어봐요. 이 값은 아까 내가 랜덤 제너레이션 할 때 없었던 숫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딱 좋은 거죠.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내가 2를 탁 놓고 적용을 해봤더니 1.39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컷 루트라는 거 이거 그래서 1위의 루트 값이 뭐야? 1.39 이런 거야. 한대 때려주고 싶지만 참았어요. 4를 넣었어. 1.96. 9를 넣었더니 2.96. 16을 넣었더니 4.06. 25, 4.98. 36.02. 81, 9.02. 이제 어때요? 굉장히 정확하게 가죠. 얘는 러닝을 한 거야. 1은 약간 예외적인 거라서 얘가 못한 거고 나머지는 거의 0.05 안에서 거의 다 맞춘 거야. 이게 뭐냐?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인공지능은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타겟에 뭐 임신 찾는 거 이런 거 다 데이터 드리븐 러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러닝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아웃풋 값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봐요. 처음에 근데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1970년대부터 썼어요. 내가 카네기 멜론에서 공부할 때도 인공지능 과목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뉴럴 네트워크를 주로 뭐에다 갖다 썼냐면 숫자 읽는 거에 썼어. 숫자. 핸드라이팅. 사람들이 글자를 쓰면 조금씩 다 다르게 쓰잖아요. 뉴럴 네트워크를 제일 먼저 그 어플라이에서 쓴 데가 어디냐면 우체국이에요. 그 C코드로 분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다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시킨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팔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팔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고 다 달리 쓰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내가 다 받아가지고 이거는 팔이라고 러닝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딴 사람이 쓴 걸 보고 얘가 팔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자, 내가 러닝을 시키려고 어떤 사람한테 팔을 주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팔을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그러면 이거의 아웃풋은 8이죠. 답은 8이죠. 그죠? 인풋 값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내가 픽셀이 있잖아요. 픽셀. 격자를 16 x 16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각 격자에 하얀색이면 0, 색깔이 짙어지면 숫자를 올린 거야. 얘가 인풋이에요. 그래서 검해지면 256까지 올린 거야. 회색이면 뭐 16, 조금 그보다 더 짙으면 17 이런 식으로. 이게 인풋이에요. 그러면 아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뉴럴 네트워크 어떻게 러닝 시키냐면 인풋에다가 이걸 쫙 값을 쫙 넣어가지고 8이라고 넣고 계속 어떤 다른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줄 때마다 팔자가 다 인풋 값이 다르겠죠. 그걸 다 8이라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얘만 해더라도 지금 인풋 값이 256개거든요. 16 x 16이면 256이거든요. 256이고 아까 중간에 히든 레이어 들어가죠. 그럼 네트워크가 다 이렇게 연결되죠. 히든 레이어에서 또 이렇게 가죠. 그러면 W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문제는 최소화시키는 W를 구하는 건데 W를 못 구해요. 계산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요.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W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갖다가 인간이 못 찾아냈어요. 그거를 깨달은 게 언제냐면 1990년대예요. 도저히 네트워크 조금 쓰려 그러면 인풋이 많아야 돼. 조금 쓰려 그러면 인풋이 많아야 되는데 그 인풋이 많을 때 W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못 찾아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뉴럴 네트워크는 되게 쓸모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복잡한 문제 들어가면 못 풀어.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엑스퍼트 시스템이 포기가 되거든요. 결국 뭐냐? AI가 포기가 돼요. AI라는 것 자체가 다 포기가 돼요. AI의 가장 큰 두 축이 아까 말한 룰 베이스 엑스퍼트 시스템하고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인데 두 개가 다 안 돼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AI를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AI는 졸업하더라도 잡도 없고 분야도 비인기고 아무도 안 찾는 분야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갑자기 AI가 왜 부활을 하게 됐냐? AI가 부활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알파고죠. 우리나라는 알파고요. 근데 사실은 알파고 전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스탠포드 교수가 이제 컴퓨터 분야 중에 하나가 비전 분야가 있어요. 보고 읽는 거, 컴퓨터가 보고 읽는 거. 비전 분야의 교수들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분야. 특이한 분야는 아니지만 컴퓨터에서 이제 비전하는 교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을 갖다가 400만 장을 갖다 놓고 매년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림 컴퓨터로 보고 맞추는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태 씨가 말한 건 이미지나 클래시피케이션 컨테스트라는 거야. 그 대회를 여는데 첫 번째 했을 때 그 대회 우승팀의 에러율이 28%예요. 두 번째 2011년에 열었을 때 그 대회 우승팀의 에러율이 26%예요. 근데 문제는 2012년도에 생겨요. 2012년도에 그 대회가 또 열리는데 이게 비전 쪽에서는 굉장히 큰 대회예요.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대회예요. 이게 밀라노에서 열려요. 밀라노에서 열리는데 이 대회를 열었을 때 비전 애들이 다 모여서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전에 2% 떨어뜨렸잖아요. 2% 정도 또 떨어뜨리면 이번에 자기네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들이 16%를 만들어서 갖고 와요. 얘네가 사실은 알고리즘을 두 개를 내요. 두 개 냈는데 두 개 다 16점 몇 %예요. 16.02, 03 뭐 이래요. 나머지는 다 20%가 다 넘어가요. 22%가 넘어가요. 3등부터. 근데 얘네만 16% 에러로 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얘네는 컴퓨터 비전 쪽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애들이야.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애들인데 완전히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비전 애들이 완전히 쇼크를 먹어요. 니네 누구냐? 얘네가 그 유명한 제프리 힌튼의 제자예요. 캐나다에서 온 애들. 유니버시티 토론토에 있는 박사과정 애들이었어요. 그럼 유니버시티 토론토에서 왜 갑자기 걔네들이 날라왔냐? 이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프리 힌튼이 내가 카네기 멜론에 있을 때 거기 교수였어요. 거기 교수였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뉴럴 네트워크 강의를 못 들은 게 이 사람이 내가 카네기 멜론 간 1년 후에 이 사람이 원래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그냥 교수로 된 거야. 카네기 멜론 교수였다가 영국으로 간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01년도에 영국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리서치 펀드가 다 끊긴 거예요. AI라는 분야가 아주 비인기 분야가 되면서 기업에서도 돈을 아무도 안 대주고 나라에서도 프로젝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프로젝트를 못하는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캐나다 정부에서 세계 유명한 과학자 아무나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분야의 탑이면 10년 동안 돈 대주는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야. 그 프로젝트에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온 거야. 그래서 유니버시티 토론토로 할 수 없이 간 거야. 그리고 유니버시티 토론토 가가지고 왜냐면 리서치 펀드가 없으면 컴퓨터 사이언스 애들은 연구를 못 하거든요. 그 돈으로 계속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하다가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이 W 구하는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2010년, 11년 논문에서 풀어요. 8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 논문 풀어요. 그리고 발표를 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거 아직도 연구한 사람이 있구나.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지넷 이 대회에 나와서 말도 안 되게 1등을 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보여요. 사실은 거기서 그때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그냥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고 이거를 절대적으로 관심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글이에요. 구글이 얘네는 이 의미를 알거든요. 이 문제를 풀리면 지금 앞으로 데이터 시대에 이게 엄청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제프리 힌튼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너 밑에 석사 학생들까지 몇 명이니 지금 다. 얘네들을 이렇게 퍼가요. 내가 이게 400억인가를 주고 퍼가요. 퍼가가지고 첫 번째 시킨 프로젝트가 뭐냐. 유튜브에서 고양이를 찾게 해요. 그런데 얘네가 다 찾아요. 우리는 고양이 보면 알죠, 당연히. 근데 컴퓨터가 고양이 보면 고양이가 이상한 고양이가 많거든요. 만화 고양이도 있고 뒤로 가는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를 다 찾아요. 그래서 그걸 짠 발표해요. 그게 언제냐? 2012년도에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그 알고리즘은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W 문제 푼 거예요. 근데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너무 그때 막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네거티브한 게 많아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딥러닝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딥러닝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 데이터 시대가 왔으니까. 딥러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W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리그레션 통계 공부하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겠지만 파라메터가 무지 많다는 얘기야. 파라메터가 무지 많으면 데이터가 그 파라메터보다 무지 많아야 돼요. 만약에 데이터 수가 그 파라메터를 따라가지 못하면
무조건 피팅이 돼버려요. 딥러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오버피팅이잖아. 오버피팅. 오버피팅이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항상 딥러닝.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무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오버피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 갖다 놓고 이 모델을 풀면 너무 완벽하게 떨어져 버려요. 너무 완벽하게 문제가 코스트를 가장 최소화시킨 게 너무 완벽하게 돼버려요. 왜냐? 파라미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내가 다른 데이터 갖고 와서 여기 풀면 하나도 안 맞아요. 오버피팅 문제. 그래서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오버피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가만 보면 결국 뭐냐면 리그레션의 완전 제너럴 폼이에요. 이게 이제 요거 논문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쉽게요. 내가 이게 2012년도에 결국은 시작된 거거든요. 결국은 구글이 그걸 고양이 문제를 푼 게 2012년 그리고 빵 발표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아는 모든 뭐 딥마인드 뭐 이런 자율주행차 회사들 이런 게 딱 싸그리 2012년도에 생긴 거야. 그리고 얘네 2012년부터 이제 쫙 하다 보니까 바둑에 그 문제를 적용해서 이세돌을 이길 수 있겠다 나온 게 2016년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벌써 4년 지난 얘기야. 우리는 그때 이제 빵 그랬지만 얘는 2012년도에 다시 시작한 거야. 우리는 이세돌이 들어와서 그걸 빵 터트리니까 알파고가 들어와서 빵 터트리니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세브란스에서 나보고 와가지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의료 쪽에 많이 쓸 것 같은데 강의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세브란스 의사들을 거의 400명을 앉혀놓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내가 세브란스 의사들 강의를 할 때 뭔가 걔네들한테 재밌어야 되니까 의료 저널을 뒤졌어요. 내 분야는 아니니까 내가 잘 모르죠. 근데 보니까 자마라는 게 그 메디컬 쪽의 탑 저널인데 여기에 키워드 내가 딥러닝을 넣으니까 그때 하나 딱 걸렸어. 이거 딱 하나 걸렸는데 다이아베틱 레티노파시예요. 당뇨성 망막이에요. 당뇨성 망막. 당뇨 걸린 애들이 이게 잘못되면 눈으로 올라가지고 실명되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 흔한 병이에요. 이거에 대한 논문이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모든 논문은 다 망막을 찍어가지고 얘가 빨리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문제예요. 다 그 이슈예요. 이 논문은 망막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뭐만 있냐면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128,175장이라는 게 있어요. 128,175장. 128,175장을 트레이닝 시켰다는 얘기예요. 병원에서 있는 망막 사진 갖다 놓고 의사들 6명이서 자기네끼리 어그리해가지고 이건 걸린 거 안 걸린 거 걸린 거 안 걸린 거를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그걸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거야. 답을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걸린 거 안 걸린 거 해놓고 그걸 갖다 놓고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 6명 의사랑 거의 같은 수준, 최고 전문가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딥러닝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되게 심플해요. 컴퓨팅 파워만 있고 데이터 갖다 놓고 돌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러닝이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의사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그때는 없어요. 그때 2017년이었으니까. 2018년도에 이 기계가 나왔어요. FDA가 승인한 기계인데 that doesn't need a doctor itself. 의사가 필요 없는 기계야. 의료기계라는 건 원래 의사를 도와주는 기계거든요. 의사가 필요 없는 기계야. 이게 뭐냐? 아까 그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1년 반 만에 기계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다 대면 나오니까 바로. 의사 최고 전문가랑 똑같은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딥러닝, 모든 바둑부터 영상, 불량품 찾기, 아마존 고, 뼈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딥러닝 시대가 온 거예요.